네, 라임 사태 핵심 인물 2명이 붙잡혔습니다. 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오늘 영장 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한편 가수 승리로부터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무엇인지 김성훈 기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라임 사태 이게 지금 피해 금액만도 1조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핵심 인물 2명이 붙잡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도피를 했었고 검거 과정에서 상당히 좀 저항이 심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검거가 됐던 겁니까? 네, 사실 뭐 해외 출국소에도 있을 정도로 이제 행적을 전혀 찾지를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서울에 있다라는 제보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관련 인사들의 동선들을 보다가 지금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고 해당 그 주택가 근처에 잠복을 하다가 이제 김봉현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하고 먼저 체포를 했고요. 네네. 김봉현은 이제 가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결국 제압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은신처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은신처가 어딘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택시에서 잡아서요. 은신처를 2시간여 출근 끝에 이제 찾아내고 은신처를 덮쳤더니 거기에 이종필도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사실은 이 김봉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잠복을 했던 것이지 이종필까지 이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이번에 잡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공범 중에 한 명도 지붕을 통해서 또 다단하다가 잡혀가지고 네. 결국 3명이 총 체포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이번 주말에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도 지금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 혐의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 라임 펀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1조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 1조 6천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갔는데 이 투자금이 어떻게 보면 증발했다는 것입니다. 뭐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 때문에 손익이 생길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범죄가 개입이 됐다는 거고요. 이 돈이 결국 어디론가 흘러가서 나가게 됐는데 이것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들이 지금 수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내용들의 펀드를 설계하고 관리했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여기 이종필 전 부사장입니다. 라임 부사장인데 원래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종필은 이렇게 드러나 있었던 주범이었지만은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자금을 빼돌리거나 또 사용하거나 주었던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베일에 감춰져 있다가 탐사 보도를 통해서 김봉현이라는 인물이 밝혀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번에 이 두 사람이 다 체포가 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 펀드가 대외적으로는 그 작은 펀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모펀드 1위 업체였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이렇게 범죄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인지. 가장 중요한 거는 1조 6천억 돈이 결국 그러면 어디로 간 것인지.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1조 6천억 원의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왜 당국이나 어떤 당국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통제가 못 이루어진 것인지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체포된 이들의 입장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종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영장 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거든요. 보통 네. 이렇게 좀 불출석한다는 게 본인의 혐의를 좀 인정을 한다 이렇게 좀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는 혐의를 좀 대부분 부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입장이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걸 겁니다. 이종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펀드 환매 중지 상태 때부터 이미 이 라임 사태의 핵심적인 인물로서 밝혀졌던 사람이고요. 라임의 전 부사장이기 때문에 관련 모든 내용들을 사실 다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도주를 하다 잡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포기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실질 심사 과정에서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전략들도 들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신병 구속은 피할 수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본다면요. 김봉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임이랑은 공식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이제 횡령이나 여러 가지 무자본 M&A에 관련된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혐의 사실에 대해서 검찰 측이나 경찰 측이 증거를 아직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펀드가 방만하게 운영이 됐을까? 이 부실이 숨겨진 채 계속 운영이 됐을까? 또 그리고 범죄 수익이 지금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 이런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좀 어떻게 좀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두 가지 포인트로 먼저 네. 볼 겁니다. 이
펀드라는 게 한마디로 이제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돈을 운용을 하면서 결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네. 지금 밝혀진 일부 사실에 따르면 라인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의 투자금이 들어간 다음에 거의 얼마 안 돼서 그 투자금이 횡령이 돼서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나간 정황들이 밝혀졌고요. 그 규모가 작게는 뭐 몇백억에서 크게는 몇천억까지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들한테 투자된 돈이 그렇게 횡령이 됐다면 이 횡령된 돈들을 이 주범들이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네. 지금 이번에 그 은신처에서 밝혀진 몇억 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전체 피해액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횡령된 돈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지, 여기에 협조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무엇보다도 지금 전 청와대 행정관에 관해서 이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요. 네. 이런 규모의 대규모 금융 사기 범죄가 어떤 다른 비호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로비 의혹까지도 이제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김봉현 같은 경우에는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계속 과시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네. 일단 이 횡령 과정에 대해서 먼저 수사가 집중이 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곳에 로비로 갔는지에 대한 수사가 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그렇다면 그 것입니다. 기호 세력이라든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더 확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들이 저지른 먼저 수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업 자본을 횡령하고 펀드를 조작한 것, 이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이 먼저 수사가 들어갈 거고요. 네. 그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횡령을 해서 그 돈이 어디 갔습니까? 두 번째로 단계로 나갈 것입니다.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네. 이것이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데 지금 뭐 은퇴 자금이나 노후 자금 다 날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돈들의 출처를 행방을 밝히지 못한다면은 피해 자금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네. 부분도 추적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 얌전히 이 돈을 넣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누군가의 계좌를 빌리거나 누군가의 회사를 빌렸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관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발본 세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수사를 통해 좀 낱낱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원에서는 꼭 무죄라는 게 100% 결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최근에 직권남용과 관련을 해서 좀 적용을 엄격히 해라라는 판결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그 직권남용 부분만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네. 부분 말씀드릴 텐데요. 직권남용이라는 게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경우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보통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가 올 1월에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의 규모를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법령상 딱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라면은 함부로 의무 없는 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닝썬 사고에서는 이제 부하 직원한테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 보고해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과연 의무 없는 일인가라는 부분에서 네. 그 보고 자체가 어떤 법령상 위반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직권을 남용할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거라고 볼 수 없다 해서 무죄가 나오게 됐고요. 흥미로운 거는 이 윤총경 관련해서는 경찰에서도 직권남용을 인정을 해서 일단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는데 나머지 혐의들이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보강 수사로 밝혀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경찰에서 인정했던 수사 내용 자체도 이제 이번에 무죄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이 보강 수사에서 또 새롭게 혐의를 적용하기까지 했는데도 지금 또 그리고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도 이렇게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검찰이 앞으로 좀 어떤 입장을 취할 걸로 보십니까? 네, 형량으로 보자면 지금 네. 뒤에 그 세 가지 범죄, 특히 알선수재가 훨씬 무겁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게 직권남용만 문제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것들은 이 윤총경이 어떤 비상장 회사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그래서 한마디로 알선수재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한 네. 거래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교사 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런 거 이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판결에서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보도에서 무죄 판결들을 봤겠지만은 무죄 판결이지만 결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판사는. 네.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의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항소심에서도 검찰 입소는 당연히 항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결국 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볼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알선 수재의 핵심이
이 1만 주로 되는 주식을 취득했느냐, 증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법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입증 작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와 6살 된 아들을 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굉장히 그 미스터리한 범죄라고 해서 사실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도도 됐었고 관심이 네. 있었죠.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피해자분들의 사망 시간이었습니다. 사망 시간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서 알리바이와 당시에 그 피해 현장에 출입한 사람들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검토와 여러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이 이 사망 시간을 추정한 시간이 나왔고요. 네. 그 시간에 거기를 출입한 사람은 이 피고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은 뭐 자신도 피해자고 자신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봤는데 대법원에서 해당되는 1심 법원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좀 엄밀하게 이번에 판단 근거들을 밝혔는데요. 일단 법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시간대에 살해된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범행 전후의 사정들도 봅니다. 범행 전에 어떤 동기들을 가지고 성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범위를 가질 만한 이유가 있는지 가족이니까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봤는데 그것도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봐가지고 특별 흉기라든지 그리고 시신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은 유죄를 네. 판단한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 아내와 아들의 뱃속에서 나온 음식물로 사망 시각을 추정을 네. 한 겁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식사를 하게 네. 된 다음에 소화가 되기까지 위장에 남아 있는 그 음식물을 통해서 많이 법의학적으로는 사망 시간을 추정을 하는데요. 이제 그 시간에 있어서 저녁에 어떤 것들을 먹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라는 것이 99%의 정확성으로 있다라면은 결국은 그 시점이 이제 사망 시점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이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시간대에 여기를 출입을 하거나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그런 증거는 전혀 없고 네. 그렇다면 유일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피고인이 뿐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피고인이 기존에 이제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은 뭐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치정 관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살해 의도를 가질 만한 상황도 있었고 재판의 과정들도 많이 봅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 같은 특히 무죄를 다투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과연 피고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특히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런 걸 보는데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 그걸 굉장히 유심하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의 사진이라든지 피해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피고인의 반응을 봤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자기 아내가 제3자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판결에 적시를 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접 증거라 할지라도 그 의심스러운 간접 증거가 여러 개 쌓이게 되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법리와 과학이 같이 네. 상호 발달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과학적인 증거를 채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뭘 검색했는지, 뭘 다운받았는지 저희가 알 수 없었다면 네. 이젠 과학적인 증거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웬만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인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면 이제는 간접적인 증거들의 어떻게 보면은 개수와 확보 방법들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나온 판결이나 판례들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투약해서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이제 살인이 선고가 됐습니다. 피의자는 동반 자살을 하려다가 일어난 사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 근거가 따로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반 자살이라고 볼 만한 어떤 증거가 전혀 없고 이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는데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진술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네. 본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약물을 사용을 했는데 약물을 본인도 좀 일부 마셨지만은 이 직업이 전직 간호조무사고 예.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치사량에 대한 조사를 다 해본 것들이 포렌식 자료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치사량에 미달하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형태로만 마셨고 이제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같이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살해를 네. 해놓고는 이제 동반 자살인 것처럼 나중에 변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현장을 꾸몄거나 아니면 위계 촉탁에 의한 살인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그건데요. 실제로는 이제 그 자살을 같이 동반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 자기도 자살한 것까지 얘기를 해서 같이 자살하게 만들고 사실은 이 사람을 죽인 것 이런 경우에도 살인죄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 혐의가 적용이 돼서 유죄 판결이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으로 판단을 해서 징역 30년이 선고가 된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동반 자살로 보기에는 근거가 상당히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건 사고 김성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